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 모신 전문가는요. 케이프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한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케이프 뵙죠? 투자증권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선거였는데요. 네,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테마주, 네, 맞습니다. 어떤 정치인 테마주. 네, 그러니까 증시도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정치인 테마주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정치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테마주를 의미를 합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딱 음식 조미료와 네. 같은 좀 자극적인 재료들을 첨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실적, 사업 전망과 같은 기본적인 재료뿐만이 아니라 어허. 무슨 정치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또 어떤 정책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스토리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예. 것들이 테마주의 기본 속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음식에 양념은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약간 인위적으로 좀 더 맛을 더 감칠맛 나게 자극적으로 좀 더 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테마주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정책, 질병, 황사, 또 네. 남북 경협과 같이 생각보다 많은 유형의 테마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 대중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는 이슈들은 주식시장에서도 테마로 만들기 굉장히 좋은 요소예요. 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정치인 테마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까? 그 윤석열 그 전 예. 총장 같은 경우는 크라운 제가, 또 웅진 싱크빅, 깨끗한 나라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진양홀딩스, 네. 진양화학, 그다음에 현대건설과 같은 기업들이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인연의 끝이 어떻게든 닿아 있는, 혹은 새끼 발가락이라도 거쳐서 어떻게든 닿고 싶은 기업들이 정치인 테마라고 좀 불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새끼 발가락 정도라도 있긴 있다 이 말이죠. 거짓말은 그렇죠. 아니다.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 사업이나 경영과 관계가 있는지는 실체가 없는 것도 기업들이 있을 수 많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첨가하면서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게 스토리텔링으로. 이게 테마주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주, 오세훈 주 말고 또 어떤 정치인과 관련된 게 또 또 이제 있습니까?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IMBC, 또 캐리소프트, JT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분 같은 경우는 코나이, 토탈소프트, 수산 INT 이러한 것들이 이제 테마주로 같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어제 뭐 재보선 결과가 딱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승패가 갈렸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것 중에 승자 관련된 주는 쫙 주가가 오르나요?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다고. 만만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선거 결과 같은 경우는 네. 여당이랑 야당이랑 희비 교차가 굉장히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오세훈 테마주 그리고 박영선 테마주 모두 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급락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을 주신 대로 박영선 테마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테마주 급락이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요. 라는 것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재밌는 게 그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온갖 인간 군상과 또 심리가 개입된 것이다 보니까 막상 기대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면은 재료가 소멸했다는 인식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주 투자, 특히나 정치 테마주 투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당선을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별 관심 없어 이거네요. 그렇죠. 이제 주가가 다 왔구나, 빼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앞서도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건데 도대체 얼마나 연관성 관련이 되어 있길래 테마주로 묶이느냐. 실제로 그 기업과 정치인이 관련된 사례도 있나요? 사례들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IMBC 같은 경우도 이제 박영선 전 후보의 테마주를 엮였었는데 과거에 이제 직장이 MBC였다라는 걸로 이제
테마주를 엮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과거의 직장이 그렇죠. 거기였다. 그래서 대부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의 대표가 유력 정치인 그리고 또 대권 주자랑 같이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이런 현상들도 종종 정말요?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얼토당토 않네요. 네. 그리고 정말 얼토당토 않은 테마주가 또 있다면서요. 그 휩쓸려가는 기업들. 예,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운 제가라고 있는데 크라운 제가 예, 그거는 이제 거기 제조 공장이 웃기게도 충남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부친 고향이 충남이라고 이거 호재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종친이 이 회사 회장이다라고 해서 종친 네 테마주로 묶여서 이제 같이 엮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여지가 있으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정치 테마주 완전히 엮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자주 있어요. 네. 아니 근데 테마주로 엮이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해당 기업에서 우리는 그런 정치인 특정 정치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공시를 아예 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를 내도 그게 안 먹힌다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주 투자는 사실상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테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보다는 투기가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먹히고 투자자들이 그게 뭐 어때서 난 살 거야 막 매수 버튼 이렇게 누르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테마주 투자를 하면서 짜릿함 그리고 스릴을 느끼는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뭐 며칠 상한가하고 급등세를 가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영화에 비해서 빗대어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유지태, 권혜요 주연의 볼링 영화 스플릿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그래서 작중의 유지태는 한때 총망 맞는 볼링 선수였지만 사고로 무릎을 제대로 못 쓰는 바람에 선수를 그만둡니다. 그래도 배운 게 볼링이라고 동네 볼링장 돌아다니면서 내기 볼링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임자를 만나요. 권혜요라고 굉장히 프로 볼링 도박가 있는데 만났는데 이 둘이 치다 보니까 몇 개의 연속으로 유지태가 계속 졌습니다. 그리고 판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은 이쯤 되면은 그만둘 법한데 유지태는 판돈을 올려가면서 계속 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권혜요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볼링이 왜 사람을 잡는 줄 알아? 다음번에 꼭 스트라이크를 칠 것 같거든. 미치는 거지.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테마주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왜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끄냐면은 다음 날에 꼭 상한가를 칠 것 같은 급등세를 연출할 것 같은 이러한 욕망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 접근법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테마주 투자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하다, 투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들으시다가 여러분께서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민니로 허원재님께서 주식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유튜브 댓글로 지니공원님이 애널리스트님이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지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구독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구독경제. 오늘은 한지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테마주의 위험성, 맞습니다.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다. 그리고 그 볼링 영화죠. 스플릿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도박 심리 같은 것이 맞습니다. 적용된다 이런 설명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투자하실 때 정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박적인 테마주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각 기업의 실적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것이니까 잠시 동안의 주가 급등은 있을지언정 지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속성을 가지고 우상향한다고 하죠.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숫자, 즉 실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주변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뭐부터 보면 좋아요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가 드리는 답변은
주가 차트 그리고 기업의 스토리, 뭐 테마 이런 것들도 물론 무시 못하지만 네. 저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에서 영원 불멸한 테마는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영원 불멸한 테마는 실적이다. 실적은 쉽게 말해서 매출, 수익 이런 거죠? 네, 사업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숫자들이죠. 네. 마침 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네. 항상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나요?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네네. 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게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경영 전략상 그냥 또 관행상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 건가요? 예,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예. 왜냐하면 회계 규정상 기업들은 대부분 분기마다 실적을 집계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예. 이제 거래소, 이제 주식시장 거래는 담당하는 거래소에서도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정상 분기 실적은 의무로 공개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네, 의무적이다. 네, 투자자들의 맞습니다. 알 권리를 위해서. 네. 자, 그런데요. 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등이 발표한 실적 기사를 보니까 네. 잠정 실적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네. 나중에 그것이 확인된 정확한 실적을 내놓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왜 네. 이렇게 합니까? 예, 그 법상으로 정해진 특정한 이유는 없고요. 예.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주주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만이라도 보여주는 잠정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내 기업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번 분기 실적과 또 시장, 주식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전망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은 네. 이게 또 주가에도 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기업 경영진들 같은 경우 원래는 잠정 실적 공개를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엔 공개를 해서 주가랑 실적의 괴리를 해소시켜보자라는 차원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말씀은 네. 지금 오늘 나오신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각 기업 중요 기업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데 네네. 이것이 안 맞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잠정 일단 실적 발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 실적 발표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추정치, 전망치, 잠정치 이렇게 네네. 나오는 것이 투자하는 분들께는 무척 혼란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점을 제공한다라는 예. 측면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할 때 예상 경제 성장률 그리고 네. 예상하는 시장 금리 또 예상하는 제품 판매 수치 예상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거들을 제시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예상이라는 거는 저마다 다른 시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작업이다 보니까 예. 각각의 그 애널리스트들마다 실적 전망치가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하.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빈번한 다른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컨센서스라고 하죠. 네. 그 실적들의 평균을 내가지고 지금 평균이 얼마 되니까 여기보다 좋게 나올 수 있다, 나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점을 두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30명이라면은 네. 이제 그들이 내는 30명의 숫자를 평균치 내서 제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컨센서스라고 부른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예. 한지영 애널리스트님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3358님께서요. 잠정 실적은 매출을 부풀리는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헛수 실적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헛수 실적이 있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의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를 안 하고 전체적인 실적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별 실적이 예상보다 실제로 발표했을 때 다른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리고 미니로 최우진 님이요. 네. 요즘 광고 많이 오는 리딩방이 궁금합니다. 네. 리딩방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까? 딱 생각해 봤을 때 리딩방 저도 문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자, 우선 리딩방이 네.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리딩방은 말 그대로 그냥 유료 회원비를 받아서 이제 주가를 우리가 올려주겠다 아니면 우리가 또 돈을 투자하면은 몇 프로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문자들 보면은 뭐 일주일 안에 뭐 몇십 %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뭐 한 달 안에 300% 수익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수익 기회면은 자기 혼자 먹어야지 왜 남들한테 해서 나한테 투자를 하세요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죠. 네.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 사모펀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또 불법이랑 합법이 약간 경계선에서 교묘하게 오고 가가지고 이게 지금 최근에도 많은 피해 사례도 있고 또한 동시에 처벌도 좀 쉽지가 않은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투자자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짧게 실적 발표 전에 그 기업의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볼 수 있는 방법, 투자의 팁 좀 주시죠. 예, 솔직히 내부자 정보 이용이라는 불법적인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정확한 실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보고서에 그 안에 담긴 논리와 근거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공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담긴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구독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